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원 ESG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지현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아침에 또 이렇게 날씨 경영, 기후 경영에 관심 많으신 또 기업인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뜻깊습니다. 지금 이 같은 시기에 혹시 뉴스 보시면은 COP27이라는 관련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이 같은 기간 아마 그 기간을 감안해서 이런 기상기후산업 박람회가 열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전 세계의 그 기후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단사국들의 리더들이 뭐 대통령, 뭐 바이든 대통령과 뭐 영국 총리, 신임 총리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집트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작년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기상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미 선진국들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개도국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라는 게 이제 핵심 과제입니다. 좀 얼핏 보면은 사실 쉽게 이해는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 생각도 들 텐데 사실은 이 UN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환경의 논의가 시작된 거는 언제쯤일까요? 50년 전인 1972년 스톡홀름에서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때 이제 논의로 나온 것들이 뭐 유넵 해서 뭐 UN 환경 기구라든지 그런 유엔 기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었고 그로부터 20년 뒤인 1992년 리우 브라질 리우에서 이제 IPCC라는 인터 가버먼트 패널 오브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의 기후 뭐 정부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회의를 갖고 그래서 어떤 논의를 발전시켜 보자라는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COP, 그러니까 Conference of the Parties 해가지고 그 협약국들, 그 기후 협약에 가입한 협약국들 사이에서 계속 매년 그 보고 관련된 안건을 정하고 회의를 하는 보고총회를 국가를 돌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오랜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회의를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파키스탄 홍수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아실까요? 예, 거의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특정 국가 같은 경우는 뭐 남태평양의 소국 같은 경우는 원래 땅이었던 곳들이 바다가 되어 버렸고요. 사실 굉장히 날씨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저희의 뭐 삶의 터전들인 이 육지가 이제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당한 그 이제 빈부 차이 또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의 환경 주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COP의 27번째 회의가 지금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걸 이제 COP27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셨으니까 뉴스를 보시다 보면 아마 이제 COP27과 관련된 보도를 간간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좀 아는 척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래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됐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특사가 나경원 특사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해 가지고 회의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살짝 하고, 네, 뭐 이건 제 소개인데요. 네, 저는 이제 뭐 간단히 뭐 그래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ESG 업무를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좀 오래 전인데 ESG라는 용어의 전에는 뭐 CSR, 뭐 CSV 해서 기업의 윤리 경영 내지 뭐 반부패 경영까지도 관여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특히 이제 안티 브라이버리, 뭐 안티 커럽션 쪽에서
반부패 쪽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이제 관련된 국제 기구에서 연수도 받고 관련된 뭐 경총에서 하는 용역도 같이 참가하고 하면서 또 논문 연구 조금씩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해왔는데 이게 2020년 코로나 시점에 들어서면서 많이 좀 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 일이 지금은 저의 약간 메인 잡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넘게 그냥 소송을 해왔던 변호사인데 주업이 요즘에는 이런 뜻하지 않게 이런 기회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강사로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리프레시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뭐 무역상무학회 이사도 맡고 있고 다양한 포럼에서 지금 기고도 하고 발제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한번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번 세기 안에 우리 우리 지구상의 그 평균 온도가 원래는 1.5도씨까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한 30년 전에 목표였습니다. 근데 뭐 이미 초과하는 상태고 거의 뭐 4도씨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몸도 우리 아이들이 뭐 아프거나 할 때 단 1도씨만 올라도 아니면 뭐 코로나 때 뭐 진짜 경험을 하셨겠지만 38, 39도, 23도만 올라도 상당한 고통과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사실 지구도 이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땅에서 살 수 있고 전혀 다른 기후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벌써 이미 뭐 미묘하지만 수온에 따라서 어장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어장들의 위치가 바뀌고 있고 어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뭐 약간의 득실과 이런 것들을 재어볼 수 있고 저희는 어쨌든 다행히 중위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덜 영향을 천천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이 지구가 예전에 가이아 이론 옛날에 학창 시절에 생각나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고 나아가서는 이 지구를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법 이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법이라고 해서 저도 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구에 대해서 단순히 보호 대상인 객체가 아니라 이 권리 주체다. 그러니까 나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인간 그 위에 살고 있는 인류는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지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법 이론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 의무를 위반하는 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뭐 계약 위반처럼 기업인들 아시겠죠.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금지 청구라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영된 적은 없는데요. 해외에서는 그런 뭐 지구를 인격체로 뭐 Mother Earth 이래가지고 하나의 어머니 지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미국에서도 미시시피 강이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미시시피 강이 오염원이 되었던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강이 인격체가 당장은 없으니까 이론적인 인격체다 보니까 그 소송을 신탁받아서 그 시민단체들이 그 소송을 수행해서 그 받은 돈을 갖고 환경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는 그런 이제 소송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리포터들이 그 글을 써가지고 거주불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극단적인 책도 나왔었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재밌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지구가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 주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처럼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그 반려동물은 과거에 최근에 이제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물건에서 빠졌습니다. 동물 자체가. 근데 그 전에는 동물도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지나가던 반려동물을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발로 차든지 뭐 상하게 했을 때 그거는
형사적으로는 이제 핸드폰을 망가뜨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손괴죄고요. 그리고 손괴죄로 처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그거는 뭐 강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그 해당된 물건을 다시 살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금액 자체가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가령 뭐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이고 몇 년 동안 나의 삶의 의미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누군가 해했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는 고작 그 똑같은 품종으로 바꿀 수 있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유기견의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확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민법도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 시행된 민법은 동물을 물건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장 형사적으로는 손괴죄, 그 물건을 망가뜨린 손괴죄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으니까 뭐 괜찮아졌네라고 하겠지만 더 이상 물건을 해한 게 아니라 하나의 준인격체를 해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을 때는 이거를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내가 입은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를 통해서 위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시간들 여러 가지 뭐 그 증거 기록들 제출한다면은 생각보다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에 대해서까지도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하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관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인류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질서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반려동물도 하나의 준인격체로서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까이 포섭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ESG라는 거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개념일까요? ESG는 투자자들이 정의한 요소들입니다. 용어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 큰 수익, 단기간에 큰 수익을 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 가능한 수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수익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그냥 재무적 성과나 뭐 새로운 아이템, 뭐 거기에 대한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이제 보면은 됐겠지만 계속 투자를 해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재무적인 성과나 재무적인 지표만을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비재무적인 성과와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됐습니다. 그게 기폭제가 된 사건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블랙락이라는 그 자산운용사의 레리 핑크 회장이 매년 투자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앞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같은 걸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너네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 내놔봐.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기폭제가 됐었던 거고요. 이 용어는 꼭 기억하셨던 거는 이제 이게 재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를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한 건데요. E는 environmental, 그래서 환경이고요. 그리고 S는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입니다. 이미 뭐 기업인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미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또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연구 중이고요. 가이드라인들도 여러 군데서 지금 정보부처도 그렇고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관련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아예 ESG 인증원이라고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ESG 평가의 이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기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ESG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72년도 스톡홀름 회의에서 이미 인류는 환경을 고민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투자 내지 금융 쪽으로 들어왔느냐라는 거는 이제 2005년에 그 IFC 리포트에서부터 이제 사용됐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그 이후에는 뭐 이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서 채택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왼쪽에 있는 Investing for Long-Term Value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서 어떤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그 당시에 2005년이면 벌써 한참 된 거죠. 한 20년 가까이 된 건데,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좀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은 이런 ESG와 관련된 경영 지표들을 준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나가서 내년에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듀 딜리전스, 그 공급망을 실사하는 부분의 지침까지도 가이드라인까지도 이미 거의 한 20년 전부터 계속 수정 개정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 그것도 업종별로 다 구분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ESG라는 개념이 갑자기 들어온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소위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연구됐던 이슈고요. 반대로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어와서 뭘 하라는 거냐,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서구에서는 상당한 부분 이런 연구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 이 프로젝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저도 기업 자문도 하지만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교류하면서 강의할 때도 있고 세미나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제일 들었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 초에 미국에서 신장 위구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거 분명히 너희들 이제 강제 노동하고 있고 인권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제품들 사용하지 마라. 라는,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약국들, 우리나라 무역하는 회사 나라들 이거 쓰지 마라라는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한 2년 전부터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을 통해서 글로벌 소싱을 할 때 만약에 신장 위구르를 뺀다 그러면은 대체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대체 가능한지, 그리고 대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사용되는 비용이 더 얼만큼 늘어나는지, 이런 충격파들을 다 이미 프로젝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전 프로젝션을 전제로 한 법이 몇 년 뒤에 나오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갑자기 이거 무슨 이런 법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한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게 좀 저도 좀 특이했었고, 그리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현재 지금 ESG와 관련된 규범적 대응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은 그냥 급히 컨설팅을 받는 정도, 그래서 뭐 사규 정비하고 뭐 이해하는 정도인데 이미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부분이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ESG와 비슷한 개념들은 사실 이제 과거에 뭐 CSR, 뭐 기업 활동 하시다 보면은 뭐 사회적 책임, 뭐 포스코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기업 시민, 이런 기업이 더 이상 뭐 그냥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연말이 되면은 뭐 불우이웃도 돕고 뭐 아니면 좀 취약계층들 돕고 하는 것들 활동들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머물렀던 게 CSR이었다면은 그리고 CSR은 사업 관련성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갖고 쉐어하는 프로핏 쉐어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 기업 관점에서 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해가지고 이 부분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환경, 사회, 뭐 경제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자, 이런 책임감 있는 사업 활동을 해야 우리가 진정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 들어왔고요. 이 부분은 주요 사업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ESG라는 2020년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CSR이라는 개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중간 단계에서 뭐 CSV 해서 좀 더 장기적인 밸류를 갖고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지원하자, 뭐 이런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RBC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기업 책임 경영이 이미 뭐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이미 기업들이 상당 부분 반응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관련된 윤리 강령, 행동 강령들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ESG라는 투자자들이 정의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그 전환점이 있는데요. 코로나 오기 전이죠. 2019년 8월 그러니까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가 이제 매년 기업인들이 모여서 그 해의 어떤 목적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기업인들에겐 가장 큰 컨퍼런스고, 뭐 우리가 아는 모든 미국 기업들이 다 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인데, 보통은 그간의 BRT에서 주요 다뤄지는 그 개념들은 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리고 영리 활동을 아무튼 최대한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보자라는 게 이제 메인 테마였다면은 2019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내용이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은 뭐 고객뿐만 아니라 납품업체까지 모든 이해 당사자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를 위한 책무를 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뭐 직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야 되고 납품업체도 공정하게 돼야 된다. 사실 다 ESG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이 기업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연구해온 데이터들은 결국은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ESG라는 단어는 투자자들이 만든 거고,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다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기업의 서스테이너블한 액티비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사실 뭐 100년 된 기업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저희도 뭐 소위 뭐 해방 이후에 저희가 이제 기업을 아무리 그렇게 오래 운영한다고 해서 사실 100년은 물리적으로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최근에 또 사실 뭐 IPO라든지 뭐 이런 투자 이런 관점에서 좀 단기적인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구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 특히에게는 당연한 거고 영리한 거고,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는 그 커뮤니티 사회에서는 이 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우리도 서로에게 좋을 수 있는가,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왔고, 그 결론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하나하나 이슈를 조금 살펴보면은 뭐 이 환경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기후, 날씨 뭐 다양하게 다 포함될 거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뭐 최근에도 이번 올 여름에도 세게 알았죠. 물난리가 뭐 크게 났었고, 그 외에도 뭐 지금 비가 뭐 최근에도 많이 안 오고 있고, 뭐 계속 농작물들은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자라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를 계속 겪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RE100이라는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전력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대선 때도 약간 언급됐던 그 이니셔티브 RE100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만으로 100%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정하고, 그래야 이제 그 RE100이라는 커뮤니티 그 이니셔티브의 단체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SK 일부 기업들 이제 그룹들은 참여를 좀 일찍이 했었고 삼성전자가 의외로 이제 좀 늦었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뭐 저희가 뭐 발전을 직접 수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한다 그랬을 때는 한전 그리고 국가 전력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최근에 발표된 9월달 발표된 그 국가 전력 공급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연구 끝에 그 가입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좀 그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 뭐 애플, 구글, 아리백 가입해 있죠. 그리고 아리백 달성했을까요? 예, 이미 달성했습니다. 예, 아리백 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좀 더 나중에 아시겠지만 뭐 스컵 1, 2, 3 해가지고 뭐 자기네 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직접 협력사, 간접 협력사까지 공급망 다 탄소 중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아리백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아리백은 자기네 회사만, 자기네 공장만 100% 쓰면 됩니다. 자국 내에 있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그 메인 본사 헤드쿼터만.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아리백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근데 현재로서 못하는데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구글 본사, 뭐 애플 본사, 뭐 이런 데들은 워낙 땅도 넓고 재생에너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풍력도 있고 하지만 태양광이죠. 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워낙 좋으니까 저도 이제 뭐 UCLA의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ESG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UCLA도 뭐 LA 근처에 있는 학교고 뭐 워낙 근처에 뭐 쫙 그냥 태양광 패널 깔면은 워낙 전력 공급이 쉬우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미 그 재생에너지 100% 쓰고 있다. 우리 넷제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얄미운지. 그게 물론 자기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도 그만큼 햇살 때리치고 그만한 땅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스타일상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계절도 여러 가지 상황도 땅도 굉장히 사실 힘든 여건인데 그걸 뭐 자랑하면서 너희들은 막 날씨 후진국 막 이런 느낌으로 또 사실 뭐 멘션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는 좀 속이 또 상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에너지 부분도 환경 이슈라는 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폐기물. 뭐 최근에 주식 시장에 가장 급등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런 데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들도 다 이제 폐 배터리, 전기 자동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배터리도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 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이거를 업사이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고. 예. 근데 이 부분도 우리 이 이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폐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산업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탄소 중립이랑 온실가스, 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카본 뉴트럴이라는 개념은 뭐 아시는 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제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소 배출을 30 한다 그랬을 때 탄소 중립을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30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30에 해당하는 뭔가의 활동을 하든지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30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권을 사오든지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든지 활동으로 투자로 해결하든지 자체 투자로 해결하든지 해서 그 제로를 만드는 활동을 이제 뭐 카본 뉴트럴, 뭐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거든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미 글로벌리 이제 탄소 배출권은 각 국가마다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또 국가가 할당되는 것들이 있고 상당 부분 또 이제 포스코에 가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탄소 배출권과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예, 최근에도 컨퍼런스가 있었고 S는 뭐가 있을까요? 예, S는 뭐 사회적 책임, 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장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영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권 경영이라고도 과거에 불렸었습니다. 뭐 공공기관 쪽이나 공기업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이미 인권 경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평가는 이미 해왔었습니다. 수년간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법무부가 기업 인권에 관련된 그 어떤 기본법들도 발의하고 했었죠. 여기서 사실 인권 경영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기업을 둘러싼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그 지점마다 필요한 그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공급망이라는 건 현재 협력업체, 우리 파트너사들. 요즘에는 이제 뭐 옛날에는 하청업체라는 표현도 썼지만 요즘 잘 안 쓰죠. 그래서 협력업체들, 파트너사들이 저희의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직접 파트너도 있지만 또 그 파트너사의 파트너사까지도 다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 이제 공급망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한 축이고요. 당연히 그 사내에 있는 근로자,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까지도 이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따 살짝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역 사회와 기업이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고용 창출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해외에서 어떤 공장을 설치하고 할 때 옛날에는 그냥 뭐 공단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지역 근처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기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건화된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은 포스코로 넘어가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됐는데 이제 미얀마에서 중국까지 가는 천연가스, 가스 배송관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 사업을 이제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얀마 지역은 군부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군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충분한 고려 없이 그리고 충분한 배려나 보상 없이 몰아나게끔 하고 그 지역을 이제 배송관을 놓는 가스관을 놓는 사업을 했었고 그게 굉장한 수익을 지금 벌어다 주고 있는데 사실 그 피해는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얀마 주민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대로 현재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역사회 이슈는 뭐 극단적으로는 이런 리걸 법적인 리스크까지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의 분야를 건들기 참 어렵죠.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다 이제 지배 구조들이 아주 명확한 이미 뭐 해외에서도 알려져 있는 재벌이라는 그 개념도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계속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이 경영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을 받기도 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쪽하고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지휘 분야에서 가장 뭐 요구하는 거는 결국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내용들이고요. 소유를 하고 있는 건 주주죠. 그러니까 주주들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 뭐 3% 주주가 이사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전문 경영인들을 뽑고 그리고 그 전문 경영인뿐만 아니라 그 사내에 또 사외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익을 반영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 와서 이사회를 구성해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성 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여성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최근 반영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한 5% 100대 기업 중에서는 그렇고 여성 이사님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사회 이사십니다. 그래서 뭐 등기 이사가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들 그 외에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다 감안을 해야 된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과정에서 튀어나와 있는 굉장히 크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가 반부패입니다. 그 뭐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의 반부패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누군가는 사문화됐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뭐 김영란법도 상당히 큰 영향을 하고 있고 뭐 공직자 이해충돌법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해외에서는 뭐 FCPA 뭐 이런 아주 강력한 미국의 반부패법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큰 기업들도 상당수가 이제 사실 거기에 걸려들어서 뭐 세틀된 경우도 있고 이제 일종의 조정된 경우들도 있고 해서 상당한 큰 금액을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많이 이제 반부패 순위가 이제 올라갔지만 사실 우리가 사업 현장을 삼고 있는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뭐 그런 커럽션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커럽션에 대한 그 어떤 민감성이 있어야 이 의사결정 제대로 된 지배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게 또 ESG의 에전다이기도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까 전 살짝 말씀드렸던 그 블랙락 자산운용의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물론 이분이 2020년에 강력한 레터를 보냈고 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2021년 레터인데요. 2021년 레터에 보면은 본인도 예상치 못했다. 2020년 1월 자기가 레터를 14선을 보낼 때 이 기후 위험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보냈는데 그 1년 사이 코로나가 있고 전 세계가 공급망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수혜주 운하도 한번 탁 막혀보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게 다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그 과정에서 ESG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체감했던 한 해였고 21년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갔고요. 근데 다만 이제 2022년 올해 초 메시지는 그것보다는 톤을 많이 다운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판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런 미중 패권 싸움 속에 또 그 과정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해 석탄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그 석탄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ESG 뭐 하고 있고 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천연가스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유럽에서는 이제 석탄 발전 다시 재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외부 압력과 요소들로 인해서 조금 계속 변동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본도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다면은 왜 ESG 경영을 기업들이 뭐 ESG 경영 선포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재작년부터 엄청난 뭐 기업들이 뭐 일련의 기업들이 다 ESG 경영 선포식 하고 뭐 위원회 구성하고 한 거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결국은 처음에 스타트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ESG는 투자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중 소비자들. 파타고니아라는 기업 오늘도 뭐 뉴스가 살짝 났던데 옷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 파타고니아에서는 홍보 문구 자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우리 상품 사지 마세요거든요. Don't buy this jacket. 아니면은 buy less, demand more 해서 사지 말라고, 적게 사라고 우리 거. 대신 우리 소비자들이 더 기업에 강력한 요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파타고니아 제품의 인기가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 뭐 케미컬 물질들 엄청나죠. 그리고 이걸 옷을 재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려고 자기네들이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우리 이거 만들었지만 이거 사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소비자들은 거기에 또 이제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특히나 젊은 층들은 이제 열광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기업인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평가일 겁니다. 이제 기업인들이 평가받는 거는 사실은 뭐 당연히 이 수익으로서 평가받는 뭐 아니면 외부 감사로서 평가받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1차적으로는 이제 기업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투자자들의 평가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특히나 해외 자본이 껴있는 LP가 껴있는 뭐 자산운용사들의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들을 미리 작성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거는 사실 뭐 과거에는 이제 임의로 그냥 상장회사들도 임의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의무 공시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ESG 활동, 회사 내 ESG 활동을 보여주는 리포트고요. 그래서 뭐 ESG 리포트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 ESG 데이터들을 모아서 거기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평가를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옛날에는 그래 이 아이템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 회사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프로핏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 못지않게 비재무적 부분 너네 ESG 뭐 하고 있어? 너희들 파트너사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라고 요구하는 투자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희 로펌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의 파트너사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들 저희 클라이언트 기업들 중에 그 투자자들은 너네들뿐만 아니라 너네들의 파트너사들의 ESG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 라는 걸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ESG 활동하고 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로펌에서 무슨 ESG 활동을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저희는 좀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ESG 경영과 관련된 공익활동 보고서라든지 이런 리포트들을 그간에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저희는 조금 신경을 써온 로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다수의 로펌들은 아니 지금 영리적 활동을 해가지고 변호사들 이렇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공익활동이냐 뭘 내놓으라는 거냐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런 부분이 근데 또 현실입니다. 이런 뭐 투자자들의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는 이제 한국거래소 이제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배구조원이라는 한국 지배구조원이라는 KCGI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아예 요번에 올 초에 사명을 바꿨습니다. ESG 인증원 해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상장회사들 앞으로 우리한테 평가 받아라. 우리가 인증해줄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평가받았던 것들도 있지만 이제 공공 쪽에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도 그랬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그렇고 계속 해왔던 평가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해외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이미 그 대응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은 오케이 하는데 왜 이제 규범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간에는 국제기구나 뭐 이런 조약 같은 데서 나왔는 되게 부드러운 소프트한 규범이었다면은 이따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드릴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법. 그러니까 거래를 끊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 영내에서 사업 활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강력한 법들이 곳곳에서 지금 시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ESG를 이제 모르면은 나 이렇게 좋은 아이템인데 왜 이게 안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ESG 차원에서 이런 규범이 있어. 그래서 안 돼. 너네 이거 컴플라이언스 맞춰와. 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사실은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죠. 좋은 아이템, 아주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막힌다? 이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삼성전자도 프랑스에서 최근에도 또 약간 고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법인도 있지만 그 프랑스 법인도 있는데 프랑스 법인이
내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자회사의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를 갖고 저 베트남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를 갖고 이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그 갖고 있는 법이 이 아래에 있는 경계의무법이라는 건데 그 모회사도 책임을 져라. 모회사도 자회사의 경영 활동을 경계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프랑스 법인 베트남의 하청업체의 그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공급망 관리한다 그랬잖아. 너희들뿐만 아니라 기업 하청업체들까지도 다 인권 관리한다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일종의 시민단체들이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이제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이루어져 왔고 대다수는 이제 불기소로 정리되기는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불기소로 정리가 됐고요. 근데 이게 계속 기조가 뭐 법원도 어떤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계속 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예전에 형사처벌 됐던 간통죄 이런 거 다 위헌 나오잖아요. 그 사회 변화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판사들도 법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중대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규범들은 사실 국내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다음 달 초가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대한변협에서는 이 ESG와 관련된 법안을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기한을 해가지고 포럼도 열고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넘어가질 않는데요. 됐다. 너무 많이 넘겼나? 네.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 계속 할까요? 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점심시간 앞두고 있으니까. ESG 경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재무적 투자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최근에 평판 소송까지도 가서 위험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은 이미 기업인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런 커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가 생산되는 국가부터 우리 소매점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때까지 들어오는 그 유통 과정이 하나의 다 공급망으로서 수출업자, 공급업자, 소비자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그 체인을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G7 회담의 성명서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캡처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사실 이게 왜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건 일종의 축구로 치면 이게 빌드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G7.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포스트 레이버. 그러니까 이게 강제 노동.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강제 노동이 있나? 우리한테는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사실은 제3국에서는 개도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자기네들 그러니까 G7 정상들이 고려하는 거는 vulnerable한 그룹들, 취약계층들 아니면 minority들, 소수자 내지 소수민족들, 특히나 그 agricultural, 농업, 그리고 태양광, 가먼트, 섬유까지 이런 쪽에 우리가 굉장히 컨선하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실무자단에서 계속 규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이미 사실은 이제 미중 패권 싸움이 한창이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 위구르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소수민족들, 위구르족들에 대한 강제 노동이 있다, 유한 아동 노동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많이 얘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그리고 태양광에 들어가는 그 원료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입하지 않겠다. 근데 자기만 수입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G7 다 같이 하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먼트의 가장 핵심은 면화. 면화도 신장위구르가 굉장히 좋은 면화를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G7 회담에서도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공급 이렇게까지 G7이 이제 밀어붙이면서 리스크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에게는. 그래서 이거 뭐 이 화면은 클리포드 챈스라는 그 글로벌 탑 티어에 있는 로펌의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우리는 밴드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는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그룹이다. ESG 리스크. 그러니까 ESG가 이제는 벌써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단계까지 간 거죠. 이걸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유력한 회사 로펌들도 이제 글로벌 미국계, 뭐 영국계 로펌들은 다 이렇게 ESG를 리스크 차원에서 우리가 케어해 줄게. 매니지먼트 우리한테 같이 컨설팅하면서 진행하자라고 이제 지금 서서 이제 풀고 있는 거죠. 썰을 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로펌들도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지가 않아서 찾아봤더니 이미 뭐 이런 또 허버트 스미스 프리스라는 뭐 큰 글로벌 로펌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뭐 리스폰시블 비즈니스 리포트를 매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소위 좀 선진국들은 상당 부분 대비가 되어 있더라.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산업계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왔는지가 참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도 빨리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아까 좀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면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유니클로 옷이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게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니클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었지만 중국 신장 위구르에 있는 면화를 사용했다는 게 최종 제품에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공급망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실무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개런티 레터 같은 걸 씁니다. 나 신장 위구르 안 썼어라고 하는 그런 레터 하나 쓰면 끝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파악되지 않은 신장 위구르 면허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한번 때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여기서는 이제 신장 뉴스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어획물 뭐 이런 것들에서 규제가 있었습니다. 뭐 가령 뭐 중국 배가 뭐 그 선상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 인권 침해를 해서 그 배가 공급하는 그 선단이 공급하는 어획물을 수입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이건 언론에 많이 안 났었는데 그런 일도 뭐 작년에 있었고요. 사실 뭐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 이런 거 끝이 아니라 이런 ESG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고민하고 고려해서 이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 사례인데요. 나이키 사례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나이키가 한창 잘 나갈 때 인도네시아에서 인권 침해. 그래서 이제 왼쪽의 사진처럼 어린이가 나이키 축구공을 꼬매는 사진이 이제 유명한 미국 사진 잡지인 라이프지에 보도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이키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불매 운동까지 있었는데 그 나이키의 전설적인 오너인 그 필 나이트는 처음에 무시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 우리 하청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해서 무시했었는데 결국은 그 몇 년간은 버티다가 못 버티고 당시에 나이키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뭐 마이클 조단도 메인 모델이었고 근데 그 상황을 이제 결국은 극복 못하고
2098년에 공개 연수를 통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까지 하면서 현재까지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나이키 협력 업체들 우리나라의 뭐 화성이라든지 뭐 몇 기업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ESG 가이드라인이 그간에 이미 상당히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고 굉장히 스트릭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간에 있어 왔던 그 개념이 인권 실사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이제 ESG 실사의 앞선 개념인데, 인권 실사라는 거는 너희들이 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선언하고 믿어줄게, 약속만 해라고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바이어들이나 이제 그 공급망의 상부에 있는 업체들이 인권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권 실사라는 거는 일단은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걸 실천하고 그 성과 추적한 다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이걸 외부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개념이, 인권 실사라는 개념은 이미 있어 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을 상대로 ESG 실사를 하겠다고 지금 EU가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 올 초죠. 예,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업 생산활동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업계에서는 가장 핫한데요. 이게 EU 향 무역을 하시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공급망 실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권 관점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권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회원국들이 그냥 알아서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전 프랑스 같은 경우처럼 국내법 차원에서 있었다면, 이제 EU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침을 만들겠다, 통일해 보겠다라고 나섰고요. 아마 빠르면은 내년에는 그 유럽 의회를 통과할 걸로 보이고, 그럼 2023년 4년쯤에 빠르면 그 EU 디렉티브가 완성이 되면은 1, 2년 내에는 이제 보통 다 국내법으로 다 수용을 하거든요, 회원국들이. 그럼 빠르면 2024년부터는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그러니까 시행되는 순간 상당한 기업들이 EU에서 활동하게 되는 상당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뭐 자동차 산업은 크게 영향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뭐 영향을 받을 기업들은 상당히 큰데, 아래 보시면은 이제 고위험 산업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속해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 섬유, 광물, 농임, 수산업은 당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실사의 핵심은 이 빨간 글씨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공급망 실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실사 지침에 따르면은 협력사와 실사 준수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때 다 협조해.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거래 중단이야.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은 할 거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공투 처리 시스템, 내부적으로 ESG 관리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인권과 환경에 관련된 실사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근데 대신 그런 시스템을 완비해 놓고 운용해 왔으면은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EU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 제재 조치로서는 기업 매출액이 비례해서 우리가 세게 매길 거야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확정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인권 ESG 경영과 관련된 법들은 이미 있어 왔는데,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 뭐 영국의 노예 방지법, 현대 노예 방지법, 아까 좀 말씀드린 프랑스의 경계 의무법도 있어 왔는데, 지금은 이런 EU 전체를 아우르는 디렉티브가 나오면서 상당한 더 큰 영향력을 이제 이 인권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존의 어떤
이슈별, 산업별 실사가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실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4년에 가기도 전에 당장 지금 일부 산업군에서 독일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부분을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독일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2023년부터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인 기업,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인 기업이고요. 그거는 기업은 독일 국적 기업,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 설립된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실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의 공급망을 인권 환경 침해가 없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800만 유로, 연매출 2%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 바이어들 두고 계신 기업들은 실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미 그리고 그 실사를 받게 되실 기업들은 아마 실사 관련된 허용한다는 취지의 부속 하위서 내지 추가 계약을 체결하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또 내년부터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1차 협력 업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1차 협력 업체뿐만이 아니라 2차 협력 업체까지도 그 실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상 좀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런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인권 환경과 관련된 논의들이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UN 차원에서는 72년도부터 있어 왔고 그 전에도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업의 어떤 책임이 어디까지, 가령 본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 저 공급망 하부에 있었던 부분들, 가령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어떤 공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갖고 모 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근데 그런 법이론들이 이미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 판례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 기업하는 분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셔도 이해가 돼요. 한국에서도 이런 소송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살짝 말씀드린 그 미얀마 가스전 관련된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력발전소, 이건 제가 또 심의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인데 물론 한국 기업이 이겼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무역 주선 행위를 하지 말아라. 수출입공사,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금융 주선 기관들 상대로 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환경을 침해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짓지 못하게끔 해라라고,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금융 주선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론 지긴 했는데요. 이 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침해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요. 관할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어쨌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엘고한테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석탄 화력 발전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뭔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미 2019년도였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컨선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한전은 이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또 소폭이지만 석탄 화력 발전이 다시 또 증가되고 있는 이 현실은 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요. 일단 그렇게 이제 사실상 현재로서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됐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글로벌 바이어들이 협력 업체들한테 ES를 갖고 압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익명화 처리를 해가지고 한 거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6월 21일부터 US 가버먼트가 시행한 이게 신정이구루 수출금지법입니다. 요게 이제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서약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UN CBP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 내용들이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런티 레터랑은 또 완전 퀄리티가 다르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 다 공개해라. 트레이스 할 수 있게끔 소싱한 거 다 너네들 자료 공개하라는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이것도 이제 내용만 좀 일부 따온 건데 실제로 있는 유럽계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유럽계 큰 기업이 우리는 한국에 있는 협력사를 상대로 해서 요구한 부속 계약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보면은 회사가 준수 현황을 감사할 수 있다. 사실 외부 감사를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 법인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너네들 수용해라. 그리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참 어려운지, 휴가를 가는지 이런 것도 서면 통지만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 우리 협력업체들이겠죠. 감사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도구, 접근을 허가해야 되는. 우리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거래상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모든 서류 내놓으면 다 내놔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그거는 이게 위반 사실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소명 절차도 없고요. 보통 아무리 그래도 뭔가 해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반 사실 드러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는 계약 해지할 거야. 그리고 시장 조치할 거 요구할 수 있어. 그냥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보 제공하게 하고 만약에 위반하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통보해줘. 그러니까 엄청난 강도 높은 내용의 부속 합의서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사실 협상력 바게닝 파워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다 동의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대응할지 사실 저희도 솔직히 기업 하시는 입장만큼 다른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 닥쳐 계신 우리 기업들에게는 진짜 실전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좀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사실 교육입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고 하지만 컨설팅은 이 C레벨에서 할 수 있는 컨설팅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변화도 중요한데 이런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이 좀 조직적 자체의 문화 개선,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작년에 재작년부터 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교육이라는 게 무겁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무슨 요즘에 성희롱 교육 이런 법정 교육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어떻게 빨리 교육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에듀테크 회사랑 아예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예 저희 컨텐츠를 만들어서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전 직원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현대도 지금 현대백화점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파급력 있게 좀 쉽고 좀 재밌고 좀 모바일로 그냥 젊은 직원들 그냥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좀 재밌게 그래서 ESG 이슈가 이게 갑자기 너무 어렵게 무겁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인식이 개선이 돼야 그 리스크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도 나왔던 감사 아니면 부속 계약서 이런 내용들 현업 부서에서 그냥 처리하는데 모릅니다. 이게 뭔지 그냥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냥 오케이 바이오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슈가 내 현업에 있는 이슈부터 차근차근 이게 ESG 관련된 이슈구나. 그리고 이건 뭘 요구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할 수 있게끔 좀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지금 오늘 이제 한국 기상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날씨 경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기상산업기술원하고는 저희 ESG 센터, 버머위 원 ESG 센터의 다른 이제 동료들도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이 프로젝트 중에서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고요. 날씨 경영이라는 거는 기업 운영이 필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날씨 영향을 고려하거나 적극 활용함으로써 손실 저감하고 수익 창출하는 그래서 경영 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ESG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보면은 이 기업의 기상 정보라는 것들이 결국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또 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 목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제 기상 정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또 기후 변화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날씨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날씨 경영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뭐 홍수 뭐 그리고 공급망 안에서의 여러 가지 해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날씨를 고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ESG 경영하고도 날씨 경영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도입 사례로서는 뭐 이게 사실 샘플로서 보여드리는 건데 공항철도 주식회사 케이스가 있는데요.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열차 운행 관리를 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강풍이 불거나 뭐 폭우가 내리거나 하면은 그 자체로 운행이 상당한 진장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말 뭐 최근에도 뭐 탈선 사고가 있었지만 이런 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날씨를 기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예측하고 그걸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제 날씨 경영에 관련된 ESG 활동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준비된 내용은 마쳤고요. 딱 한 시간은 그렇게 대충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아니면 뭐 코멘트도 좋습니다. 예, 뭐 여기서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 분들 제가 강의 중에 언급됐던 조직에서도 오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코멘트나 예, 말씀 주십시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지역에서 그 환경 센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세밀한 그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스타트업 쪽 연길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왔는데요. 예. 오늘 그 날씨 경영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이 조금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 말씀하셨던 ESG 사례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사실은 특히 이제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홍수 같은 그렇죠. 기후 변화 자체가 이제 재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파가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홍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는 그런 그 ESG 사례들이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ESG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상산업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ESG 경영 사례집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직접 보셔도 좀 더 풍부하게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이 지역 사회도 그렇지만 저는 이 기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그냥 뭐 대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점점 요번에도 나타난 거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반지하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치명적인 영향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후가 변화가 가져오는 불평등 이슈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COP27 지금 현재 지금 카이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담에서도 후진국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선진국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지난 회의에서도 글라스고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있었지만 그냥 유야무야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좀 ESG 활동가들과 자주 만나는 입장에서 가장 요번에 최근에 홍수도 그렇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물론 강남도 침해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이런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취약계층들이 큰 고통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의 그 기후를 정보를 갖고 하는 어떤 복지 정책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ESG와 관련된 국가의 차원에서 ESG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참고로 올 8월에는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법이라는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ESG에 연결되어 있는 아까 전 그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런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위원회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민관 협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민관 협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그 ESG 관련된 정책을 만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사업화하신다 그랬을 때는 그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말씀드렸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 법이 시행되고 이제 아직 그걸 뭐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홍보는 안 돼 있어서 차츰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셔서 사업 활동에도 그렇지만 정책적으로도 관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혹시 네. 예. 가까이 계시면 먼저 네네 말씀 주시죠. 네네. 그 지금 ESG에서 사실은 이제 SG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속 가능 쪽에서도 계속 언급됐던 내용이었고요. 그 이제 E가 어떻게 보면 좀 강조적으로 이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 좀 강력하게 지금 하는 이유는 저희 기후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자체가 개도국에는 더 혹독하게 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기후가 약간 좋아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으로 봤을 때는 EU에서의 조치가 우리에게는 뭐 기회보다는 약간 위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차원에서 보면 엔바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온실 기체, 뭐 온실가스 감축 이쪽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 기상 기후 쪽이다 보니까 저희 기상 기후 쪽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봤을 때 거버는 그러니까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기후변화 정보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송사건 이렇게 쭉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소시오 이코노믹 차원에서 이 기후 정보가 활용이 되려면 송사나 이런 국제 분쟁에서 이 자료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기상 기후 정보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차원에서 그 손해 사정까지 우리 쪽에서 처리하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여전히 기상 기후 쪽은 기상 기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쪽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둘 다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날씨 경영이나 이제 그 컨설팅 같은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이제 손해 사정까지 이제 염두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잘 진행이 안 돼요. 뭐 아시다시피 손해 사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또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 또 융복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저희 기상기후 쪽에서 정보 제공을 어디까지 하는 게 뭐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국가 예산이 또 기술 개발이나 지원 쪽에 이제 투자를 돼야 돼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근데 이 기후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리걸 쪽에서는 아마 관련된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해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캠페인성이긴 한데 해본 적은 있습니다. 가령 뭐 예전에 이건 기상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거 오케이 뭐 이 피해는 있다고 인정은 되는데 그럼 손해배상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 각 개인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어떻게 손해사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보험은 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사실 좀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한 상태고,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일종의 기상일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소송들은 아직은 뭐 손해배상까지 가는 거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인명 사고가 있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이제 있겠지만, 이렇게 누적돼 있는 그 신체적인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은 산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헌법적으로 많이 해결하려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헌법 소원들이 몇 군데서 이제 국가별로 있어 왔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이제 청소년들이 주도된 단체에서 국가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이런 ESG와 관련된,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더욱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더욱더 강력한 보호 정책을 시행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금 청구해서 심의 중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몇몇 정유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보호 의무를 실천하는 내용의 그 소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까지는 아직까지는 전제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국가 내지 기업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소송들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상 정보들, 이런 것들도 소송 자료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접근 권한이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지금 뭐 많이 정보 공개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네네. 그냥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공급망 부분에서 뭐 개런티하는 거라든지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냥 그 코멘트 의견 드리면, 아마 그 부분은 사실 그 갑의 위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의 책임이 커지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을의 위치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침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의 ESG 경영에 위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을의 위치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 근거로 해서 좀 더 너무 지나친 간섭이나 정보 침해보다는 타당한 선에서 정보,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공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적정선을 잡는 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ESG는 결국은 규제를 통해서, 그 법적인 그 규제 리스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사실은 그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비용 손실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탄소 저감 부분에서도 그 저감하기 위한 날씨 경영 부분이 있고, 사실 기후 변화 대응에서 미티게이션하고 어댑테이션이 있는데, 미티게이션 부분에서도 날씨 경영을 어떻게 잘할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침수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날씨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저감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사실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기업들 간의 이제 그 관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컨플릭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회사는 글로벌 큰 이제 유통망이 안에 있는데 그 유통 바이어가 몇 가지 그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리걸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분쟁화되기 전에 규제화되기 전에 이제 소프트하게 인증 제도로 이제 먼저 테스트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뭐 저희 요즘에 다 아시는 뭐 ISO 인증 뭐 이런 건 다 이제 글로벌리 알고 계시겠지만 뭐 업계마다 통용되는 또 이제 유럽발 인증들, 미국의 인증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컨설팅 비용도 상당히 크고 기업들에게는 이런 실사나 감사 비용은 뭐 자기네들 바이어들이 진다고 쳐도 뭐 몇 년 내에 우리 이거 요구할 거니까 준비해놔, 세팅해놔라고 하면은 그 인증을 이제 미리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고 그게 컨설팅 과정도 길고요. 또 컨설팅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황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A 공장의 어떤 이슈가 제기가 돼서 A 공장이 안전물질 관리 그리고 뭐 노동자들의 어떤 휴식 공간 뭐 이런 것들을 그 공장 기계 간의 그 어떤 간격 이런 것들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공장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베트남 공장을 그렇게 돌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 그럼 2, 3년 내에 사업을 접으란 얘기인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키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에게는 진짜 큰 리스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SG 이니셔티브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기업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지금 다 오래 경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어지지 않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업에서 국가에서도 관련된 정보 지원 또 세제 혜택들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에서는 다 사업을 다 미국 현장으로 옮기라고 지금 하고 있고 유럽도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당히 뭐 좋아지는 면도 사실 측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점점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알게 모르게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따라간답시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관협 다 이렇게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시간 되실 때 뭐 저희 ESG 센터 내지 뭐 저도 이제 많이 기고를 하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재밌는 글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좀 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